캡틴 파이빅 기본적으로는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이 약세 페넌트 패턴이 포착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을 지지받아주지 못할 경우에, 빠질 경우에는 24,5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세 페넌트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또 한 번의 약세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 약세 랠리를 하면 급락이죠. 그걸 지금 24,500달러 구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래스노드 데이터 지금 가져온 건데,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보유량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크게 보유량이 빠졌잖아요. 그거는 이번 약세장이 이전의 약세장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보관, 콜드월렛에 보관을 하는 게 늘고 있다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지. 이거는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보관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고, 특히 콜드월렛에 대한 관심이 이전 약세장들 때와는 비교했을 때 더 커진 건 확실합니다. 더 확실하고, 특히 이제 FTX 사태를 비롯해서 거래소 지금 이슈가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까 차라리 내 지갑에 내가 보관하겠다, 이런 수요가 이전보다는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로 보여요. 매트릭스 포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엄격한 손절매 원칙을 지키면서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지금 가격 수준은 예상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1차 지지선인 25,800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을 구축한 트레이더들의 스탑로스 주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다시 말해서 25,800달러 밑으로 빠지면 대규모 청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 매트릭스 포트가 하는 거죠. 매트릭스 포트가 우지한이 만든 회사예요. 우지한, 비트코인 캐시 만들고 비트메인의 창업자 우지한, 그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매트릭스 포트가 이렇게 비트코인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우지한의 회사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생각을 해보자라면,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어마어마한 반등을 해줬던 것은 이른바 세력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이 EDXM의 이 4가지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로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죠.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이 있지 않나요? 매트릭스 포트, 우지한, 비트코인 캐시, EDXM, 월가 세력 기관들,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런 기관들, 이 연결성, 이런 게 또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돈귀신들, 세력들은 매수하고 있다.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가장 의미 있는 소식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웨스턴 유니언과의 지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 1851년에 뉴욕에서 문을 연 미국의 대표 송금기업, 전신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기업 송금, 개인 송금, 무역 송금,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페이팔, 이 머니그램이 일단 기업 송금과 관련해서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고, 개인 송금과 관련해서는 페이팔을 경쟁 라인으로 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이 이번에 리플과 함께 지금 송금 혁신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턴 유니언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리플 기술과 XRP를 통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래를 최적화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냥 XRP 레저의 장점을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XRP 레저 위에 탑승을 하면서. 누가? 웨스턴 유니언이 1851년에 문을 연 전신회사에서 시작한 웨스턴 유니언, 미국에서 국경 간 송금 결제와 관련해서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이곳이 지금 리플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가면서 기존의 트래디셔널 송금 결제 거인이 리플을 활용해서 거래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웨스턴 유니언까지 이제 들어왔구나,
이건 정말 뭔가 이렇게 체감이 되잖아요. 이 마스터카드가 CBDC 파트너로 리플을 선정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건 뭔가 체감이 되지 않은데 그건 뭔가 조금 아직 저기 한 5년 뒤쯤, 길게는 10년 뒤쯤에 조금 자리하게 될 그런 임팩트 같은데, 지금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런 페이팔, 머니그램이 블록체인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는 뭔가 사실적이고 뭔가 체감적이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 당장 저는 페이팔로 가끔 결제를 하는데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되게 뭔가 이렇게 체감이 되다 보니까 웨스턴 유니언 같은 이런 기업이 리플과 손을 잡게 된다라는 거. 야, 미국에서 뭔가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의미 있는 어떤 결실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머니그램, 페이팔,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까지 이런 국경 간 송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죄다 블록체인 영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머니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가 2020년 12월에 리플이 갑자기 기소를 당하면서 머니그램이 2021년 3월에 이 파트너십을 해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니그램이 손을 잡았던 게 스텔라 루멘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텔라 재단이 머니그램에 이제 투자를 단행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머니그램이 스텔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스텔라가 머니그램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일종의 지금 역전세입니다. 지금 역전세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레디셔널 어떤 금융권에서 신생 블록체인, 신생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머니그램, 스텔라.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텔라 루멘은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된 리플의 형제 라인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스토리는 있지만 그렇게 썩 경쾌하진 않은 스토리는 있지만 어쨌든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된 게 스텔라 루멘이고, 스텔라 루멘은 머니그램이랑 함께 블록체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고, 머니그램의 전통적인 경쟁자 웨스턴 유니언은 리플과 손을 잡았다. 되게 재밌는 구도가 형성이 됐죠. 특히 기본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가 핵심이죠. 핵심적으로는 기업 대상 비즈니스가 핵심이고, 물론 이제 개인이 활용도 하지만은 핵심적인 부분, 그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고, 스텔라 루멘은 상대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름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이 웨스턴 유니언과 머니그램, 리플과 스텔라가 나름의 어떤 나와바리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부여가 일단 가능하고, 또 하나는 페이팔 역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결제 플랫폼에서 페이팔을 통한 결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라면 그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에서 전통적인 송금 기업 웨스턴 유니언과 머니그램이 이렇게 리플, 스텔라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흥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 역시 블록체인 영역으로 직접 들어와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상황,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미 요시카와, 일본 사람인데 리플 기업 전략 담당 부사장이에요. 이 양반이 어제 컨센서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암호화폐가 대거 채택될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5개국에 이 300명 결제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봤더니 응답자의 100%가 결제 프로세서의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웨스턴 유니언과 머니그램, 페이팔이 달려들고 있고, 마스터카드가 리플을 CBDC 파트너로 가져와 버렸고, 뭐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존의 금융의 영역에서 디파이 혁신은 꼴배기 싫더라도 수용을 하거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가시화됐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국경 간 송금을 했던 방식이 워낙 비효율적이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비용은 비싸고 이런 것들이 지금 리플, 뭐 스텔라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해결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실시간인데 공짜 수준. 이거를 거스르긴 어렵다라는 거죠. 이 기술 혁신이 너무 전폭적으로 기존의 기술들을 어떤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송금할 때 XRP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미국의 어떤 금융기관들, 은행기관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 흐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지금 신한은행이 헤데라 해시그래프랑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과도기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간단치 않은 흐름들, 특히 웨스턴 유니언 사례는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거기다가 최근에 여러가지 각국 정부에서 리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관점들, 예를 들면 홍콩 정부가 CBDC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는 테스팅하는 데 있어서 리플을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했다라는 거, 싱가포르의 20개 정도의 규제받는 암호화폐 기업, 블록체인 기업 중에 한 곳으로 리플이 규제 승인 적격을 받았다라는 거, 런던 중앙은행과 리플이 이미 오래전부터 CBDC 관련 파일럿 테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거, 두바이에서 또 리플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 이어지고 있고, 중동 메나 지역에서 리플 ODL 통로 쫙쫙 깔리고 있고, 하다하다 올해 리플 수엘 행사는 두바이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러가지로 지금 리플, 또 리플을 비롯해서 뭐 스텔라, 뭐 알고랜드 이런 프로젝트들, 송금 관련 프로젝트들의 어떤 관심사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직접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시세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굉장히 아쉽고, 대체 이거 1달러는 가는 거냐, 뭐 이런 하소연이 나오기에 충분한데, 사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마이클 반데포프가 한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진짜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놓고 정서, 펀더멘털, 가격,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마이클 반데포페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세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지금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 상반기 때 큰 폭의 반등이 나와줬지만, 저번 강세장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손실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적으로는 암호화폐 영역이 굉장히 건전하게 확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 많은 사기 프로젝트들이 퇴출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분증명으로 전환이 됐고, 한 달 정도 안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긍정적인 펀더멘털리티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과 관련해서 문제는 가격이 지금 내러티브를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 강세장에서 경험을 했지만, 약세장 바닥에서 매수를 했을 때 10배, 100배 수익이 나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은 축적의 단계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보유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듬해, 다음해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내년 4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하반기 연말쯤에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 역사적인 반복성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한 2년 정도 잘 홀딩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세 가지 얘기들이 다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클 반데포페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80에서 90% 낮아졌고, 구글 검색량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 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여율 자체가 완전 거의 약세장 바닥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느껴요. 저도 조회수를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확실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쫄아 있구나,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약세장 바닥 즈음은 떠날 때가 아니라 축적할 때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 축적해라, 그리고 2년 동안 홀딩해라, 그럼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것도 지금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장세 때 의미 있는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